그래서 이런 이자 보상 비율, 유동 비율, 그다음에 부채 비율, 그다음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지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측면에서 재무적인 안정성은 포스코 그룹이 에코프로 그룹보다 월등히 좋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캐펙스를 증설하는데 비용이 투자될 텐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이 여전히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의 판매량인데요. 10월 달 건 아직 합산이 안 됐고 9월 달에 전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26만 5천 대인데 이게 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는데 제가 본 수치 중에는 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리스크 요인으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BEV가 전년 대비 13% 늘었어요. 원래 평균적으로 40%씩 성장하는데 13%는 좀 가장 낮은 수치고요. 미국에서 13만 1,000대를 팔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년 대비 57% 성장했고 시장 침투율 신차 기준으로 여전히 10% 미만입니다. 9.8% 나왔고요. 유럽은 27만 9천 대를 팔았는데 유럽도 성장률이 많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9% 정도 성장률이 나왔고 전년 대비 23.9% 침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74만 6천 대인데요. 중국도 사실 성장률이 50% 넘었는데 많이 둔화됐습니다. 22% 성장률을 나타냈고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신차 기준으로 37% 상당히 높은 시장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하량은 67.6기가와트인데 역시나 압도적으로 CATL 1등을 나타내면서 35% 성장했지만 CATL조차도 성장률이 둔화됐다. BYD가 10기가와트시로 40% 성장했지만 BYD도 성장률이 둔화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건 중국 포함입니다. 9기가와트시로 6%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SDI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삼성 SDI가 32% 성장하면서 SDI가 2.9기가와트시로 SK온을 제쳤습니다. SK온은 2.7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GM하고 포드 이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의 일부를 늦췄지만 중요한 건 GM 포드도 24년도에 대한 물량을 일부 연기하겠다는 거지 25년과 26년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차 그룹도 내년에 LFP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고요. LFP 배터리 용량 업계 최고 수준 60A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의 사실은 연기하는 거에 아주 주된 요인이었던 UAW 미국 파업이 대부분 마무리가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포드, GM, 스텔란티스 모두 UAW 파업이 마무리되고 지금 추가 합의를 거쳐서 다시금 전기차 추가 생산 내년 25년과 26년, 27년 물량에 대한 추가 생산 계획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도 잠정 합의를 하면서 UAW 측이랑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 2027년까지 4조 1,600억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SK온이 폴스타 아시죠? 폴스타 국내에서도 폴스타 돌아다니는데 원래는 폴스타 5의 신모델입니다. 2025년부터 폴스타 5에 LFP 배터리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LFP 배터리 사실은 폴스타 5에 들어가는 다른 부품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성능 문제, 품질 문제 다 해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을 높이고 하이니켈 배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3원계 배터리 양극재를 채용하기로 밝혔고요. 폴스타 5를 통해서 다시 검증받는 효과를 나왔고요. BMW 최근에 밝힌 이슈에 따르면 BMW CEO 컨퍼런스가 뭐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든 말든 우리 신경 안 쓰겠다. 전기차 가격 인하에 전혀 관심 없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적절한 가격으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차 업체가 막 가격을 다 낮춰서 뭐 시장을 우려하는 우려 요인으로 깨트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장관이 2차전지 공급망 강화에 의해서 2030년까지 13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될 거냐. 그래도 올해보다 아무리 시장
수요 둔화 우려는 있지만 올해보다는 30% 성장한 1,800만 대에서 2,000만 대까지 수준을 예상하고요. 2025년은 여기서 20% 이상 성장한 2,300만 대에서 2,500만 대까지. 그럼 2025년 기준으로는 전기차가 아마 전체 자동차 판매가 약 9천만 대 시장이라고 보면 4분의 1 정도는 전기차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차 한 대당 평균 탑재량을 준중형 차보다 더 떨어지는 작은 배터리 60kWh 기준으로 하면 배터리가 연평균 출하량으로는 45%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우려 대비는 훨씬 견조한 성장을 보여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GM이 아까 말씀드린 생산 목표치는 하향했지만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판매 목표치는 여전히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시간 전기 트럭이 1년 연기된 GM이 25년에 전기 트럭 양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량 59% 증가했고요. LG 엔솔이 1.9GWh로 파나소닉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전년 대비 111% 성장했고요. 삼성 SDI가 처음인데요. 삼성 SDI가 CATL을 제치면서 152% 성장하면서 1.4GWh를 기록했고 3등이 CATL이 72% 성장하면서 1.3GWh를 기록했습니다. 네, 9월달 중국 데이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9월달에 중국에서 LG 엔솔이 0.5GWh로 물론 CATL 18.5, BYD 9.5보다는 훨씬 작은 수치지만 중국에서 LG 엔솔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아예 중국에서 국내 배터리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유럽 데이터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15.1GWh 전년 대비 18% 성장했는데 다만 LG 엔솔 유럽에서 부진했습니다. 1등이긴 한데 5.8GWh로 CATL하고 0.4밖에 차이 안 나서 격차가 여전히 많이 줄었고요. 8월 달에도 격차가 줄었는데 격차가 지금 계속 CATL은 60%씩 성장하고 LG 엔솔은 60%대 성장이 안 나와서 이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유럽에서 9월 달에 SK온보다 삼성 SDI가 1.3GWh로 유럽에서도 데이터가 삼성 SDI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요거 아주 의미 있는 기사인데요. 영국 정부가 2024년 내년부터 모든 제조 수입 업체의 영국 자동차 판매 22%를 무조건 전기차로 강제하겠다고 했고, 안 그럴 경우는 상당한 벌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3%, 2028년 52%, 2030년 80% 무조건 전기차 강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국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상당 부분 전기차 의무 판매 강제 비중은 무조건 확대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FP 배터리 관련해서 LG 엔솔 권영수 부회장님이 LFP 배터리 양산 기술적으로 문제 없고 우리가 생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2026년보다 앞당길 거다. 최소한 25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에서 2025년 말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한 거 계속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4680 원통형 배터리 애리조나에서 생산할 거로 밝혔고, 아마 2025년 말부터 연간 36GWh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르노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배터리 부품 호환성, 기어라든지 브레이크랑 부품 합리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LFP 배터리 안 쓰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LFP 배터리 관련돼서 엄청나게 늘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북미에서 5%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유럽에서도 4%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시장 침투율이 중국을 빼면은 급격하게 낮다. 중국만 65%예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왜냐면 중국이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LFP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로 보이지만 사실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 프로도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65%, 67% 가까이 이익이 깨졌고요. 에코 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 프로 BM도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약 69%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스코가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 BM보다는 덜 빠졌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영업이익이 54%가 빠졌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나마 유일하게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통틀어서 제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3%를 유지를 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 1조 2천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은 2차전지 실적이 아니고 철강의 실적이 거의 대부분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2차전지 밸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제 극명하게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랑 갈릴 텐데 어떤 부분이 중요할 것 같냐면 아무래도 계속 에코프로 등 포스코홀딩스 등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할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재무구조가 좀 중요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재무구조 뭘 봐야 되냐? 핵심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 두 번째 유동 비율, 세 번째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늘어나는지 이 네 가지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포스코 모두 지금 조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에코프로나 포스코가 100%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면 이자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에코프로도 물론 대기업 집단이긴 하지만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재무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을 일단 이것도 네이버 금융에서 기본적으로 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뭐 매주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래도 분기 실적이 업데이트 될 때는 재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가장 우량할 수밖에 없겠죠. 포스코홀딩스 종목 분석에서 기업 현황 들어오셔가지고 맨 밑에 내려보시면 파이낸셜 서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으로 바꾸시면 포스코홀딩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7조 945억, 7조 2601억, 7조 5778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7조 5천억 이상 발생하는 흐름이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 69%, 68%, 67% 아무리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부채 비율 150% 이상 되면 물론 거기서 이자를 내는 순부채, 순찰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지만 부채 비율 150% 이상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200% 넘으면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포스코홀딩스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주 양호한 재무 구조다. 재무 분석을 눌러보신 다음에 이 재무 상태표라는 걸 밑에 눌러보시면 여기 유동자산이 나오고 유동부채라는 게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면 되는데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니까 유동 비율이 크려면 유동자산이 많거나 유동부채가 적어야겠죠. 당연히 유동자산은 뭐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는 거는 그 회사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재무구조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유동부채는 뭐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많다는 거는 재무구조가 당연히 나쁜 거죠. 그래서 한번 포스코 유동 비율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23년도 기준으로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유동자산은 49조 2703억이고 포스코홀딩스의 유동부채는 요 밑에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유동부채 얼마라고 나오죠? 23조 1881.9억. 그래서 그걸 나누시면 돼요. 심플하죠. 그럼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포스코의 유동자산 47조 6495억 잡고요. 나누기 포스코의 유동부채 23조 1881억. 포스코는 유동비율이 205%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하는데 100% 미만이면 상당히 불안한 거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더 많은 거니까요. 유동비율 205%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비율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자 보상 배율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자 보상 배율 뭐죠?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그 회사가 이자를 내는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영업활동 현금은 어떤 거죠? 영업활동 현금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현금으로
쟁여놓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발생하는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기업 실적 분석에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파이낸셜 서머리 연간으로 보시면 이 회사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685억밖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없는데 3천억으로 늘어나고요. 5,652억. 아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 131%, 204%, 240%. 예, 부채 비율이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부채 비율은 늘어나는데 이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부채, 이자 발생 부채가 얼마인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자 발생 부채 순차입금 비율이 얼마인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분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유동 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유동 자산 2조 6,825억 나누기 유동 부채 1조 2,959억이네요. 예. 나누기 해 보겠습니다. 1조 2,959억. 포스코 퓨처엠도 유동 비율 206% 넘어. 근데 다소 아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거는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에코프로 BM 한번 볼게요.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다행히 그래도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900억, 4,000억, 5,5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다소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말고 부채 비율이 166%, 184%, 185% 이것도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게 부채 비율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만만치 않게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재무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유동 비율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유동 자산이 2조 6,651억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 부채가 2조 65억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아까 유동 비율이 200%가 넘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132%예요. 그러면 유동 비율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주가가 더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자 보상 비율, 유동 비율, 그다음에 부채 비율, 그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지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측면에서 재무적인 안정성 포스코 그룹이 에코프로 그룹보다 월등히 좋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캐펙스를 증설하는데 비용이 투자될 텐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이 여전히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